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국힘 원내대변인이 장문의 논평을 썼는데요. 홍장원은 그는 왼손잡이인가 오른손잡이인가?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홍장원이 왼손잡이인지 오른손잡이인지. 홍장원은 말이죠, 시계는 왼손에 차고 있었고 그리고 총을 오른손으로 쐈다는 거죠. 그럼 오른손잡이죠. 그런데 홍장원이 뭐라고 말했냐면 자기는 왼손잡이여서 글씨를 흐렸었다. 그래서 나도 몰라봐가지고서 보좌관을 불러서 정서를 하게 했다. 그 메모지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왼손잡이라는 말 자체가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자, 홍장원이 보죠. 전 국정원 차장 홍장원, 그 유명한 팩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진술이 어떻게 바뀌는지 지금 띄웠습니다. 초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자 옆에 보죠. 변경된 주장은 윤 대통령이 아니라 바뀝니다. 누가 잡아들이라고 했는지가 바뀌는데 초기에는 정치인 싹 잡아들이라는 체포 지시를 내렸다. 나중에는 정치인 체포 지시는 아니고 윤 대통령이 아니라 여인영 방첩사령관의 지시였다. 자, 그 다음에 계엄 선포 직후 조태용 국정원장이 홍 전 차장의 보고를 묵살했다. 이렇게 처음에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는 조 원장이 갑자기 고개를 돌렸다. 벌떡 일어나 방을 나갔다 등 구체적 상황을 다르게 묘사. 그러다가 이후에 정무직 회의에서 보고했다. 회의가 끝난 후 민감한 사안이라 따로 보고했다. 이렇게 진술을 번복합니다. 처음에는 정무직 회의에서 보고했다고 했다가 회의가 끝난 후, 위에서는 회의에서 보고했다. 밑에는 회의가 끝난 후 따로 보고했다. 이렇게 진술을 번복합니다. 그 다음에 왼쪽을 보세요. 계엄 선포 직후 조태용 국정원장이 홍 전 차장의 보고를 묵살했다. 보고를 묵살했다고 했다가 옆에 보세요. 조 원장이 갑자기 고개를 돌렸다. 벌떡 일어나 방을 나갔다. 보고를 묵살했다는 말을 이렇게 상황을 다르게 묘사를 합니다. 초기 주장과 변경된 주장 차이에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난다는 거죠. 또 하나 보죠. 대통령이 국정원장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 체포를 지시했다. 국정원장을 통해서 대통령이 한동훈을 체포하라 했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체포 지시는 방첩사령관의 결정이며 대통령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처음에는 대통령이 체포하라 했다. 국정원장을 통해서. 그러더니 나중에는 그거는 방첩사령관이 한 말이다. 대통령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이렇게 수정을 합니다. 자, 근데 윤 대통령 탄핵의 주요 사유 중 하나였던 내란죄는 홍장원의 증언에 의존하고 있었죠. 그러나 홍장원의 번복된 진술로 그 증언의 신뢰성이 무너지고 있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제 홍장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이 이와 관련해서 장문의 논평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증인으로 나왔던 인사들이 오락가락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의 증인들과 접촉한 데 대한 의구심, 김병주도 마찬가지죠. 이거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탄핵 심판에서 증인들의 법정 증언보다 검찰의 피의자 신문 조서를 더 중시하겠다는 작금의 헌법재판소의 문제점. 그다음에 박선원, 김병주, 박범계 등 민주당 의원들의 증인 회유 의혹. 민주당 주도의 탄핵소추단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내란죄 부분은 철회하겠다고 했는데도 헌재가 내란죄 성립 여부를 따지는 증인 신문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데 대해서도 지적. 아니, 내란죄를 철회하겠다 했는데 내란죄를 따지는데 그걸 헌재는 왜 그걸 저지를 안 하는 겁니까? 아니, 내란죄 뺀다고 그러면서 내란죄인지 아닌지 그 증인을 왜 부릅니까? 자,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러한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선 29차례나 되는 야당의 일방적 탄핵 강행 사례 및 무차별 특검 공세, 야당의 폭력적 예산 삭감 등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이 왜 계엄을 선포했는지, 그 행위는 헌법에 부합했는지 등을 따지는 기본으로 돌아가라.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헌재는 숲을 다루지 않고 존재하는지 모호한 내란죄라는 나무만 쳐다본 그간의 시각을 교정해야 한다. 민주당을 향해선 헌법재판의 시각이 좁아지도록 내란죄 세계관만을 전파해 온 것을 반성해야 된다.
오로지 내란죄 이 얘기한 거 지금 반성해야 된다. 그리고 헌재도 지금 숲을 봐야지 나무만 보면 안 된다. 자, 지금부터 박시민 원내대변인의 논평 전문을 차근차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테니까 또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 이것을 들으면 여러분들께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홍장원의 문제점은 뭐고 지금 내란죄 공작은 어떻게 된 거고 전부 다 알 수 있게 됩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홍장원 국정원 전 1차장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사령관의 증언이 오락가락했습니다. 자신의 왼손잡이라고 증언한 홍장원은 오른손잡이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그가 오른손으로 총을 쏘는 사진들이 넘쳐납니다. 그는 왼손잡이입니까? 오른손잡이입니까? 거짓말이 하는 거지. 그는 또한 자신의 메모가 직접 쓴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메모를 대신 작성한 보좌관은 누구입니까? 왜 박선은 민주당 의원과는 그렇게까지 긴밀하게 대화를 여러 번 나누는 것입니까? 그가 말을 할수록 의혹의 어둠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진실의 빛은 다가오지 않습니다. 곽종근 전 육군 특전사령관이 들었다는 말은 처음엔 요원이었다가 의원을 거쳐 이제는 인원이 되었습니다. 정작 대통령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오락가락하는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진술은 믿을 수 있는 것입니까? 검찰이 내란죄 공소장에서 결정적이라며 제시한 그의 증언에 국민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 엄중한 헌법재판도 그의 말 바꾸기 속에서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 엇갈린 진술들 속에서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길을 찾을 것인지요. 자,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는 헌재법 제40조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2020년 개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피고인이 법정에서 동의하지 않은 검찰 공소장은 증거로 채택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은 공소장의 내용은 증거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이 규정을 적용하면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 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 등의 검찰 공소장 발언은 헌법재판에서 증거로 채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헌재는 형사법 개정 내용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엇갈린 진술의 검찰 공소장을 증거로 사용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엇갈린 증언을 판별하는 관심법을 가지고 있습니까? 마법의 거짓말 탐지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왜 무엇을 위해서 헌재법에 명시된 형사소송법 준용 원칙을 외면하는 것입니까? 엇갈린 증언에 기반한 진술은 엇갈린 국론을 향할 수 있습니다. 헌법과 국민의 이름으로 걱정과 경고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 그런데 이러한 혼란의 근처에는 당초 내란죄 프레임에 과몰입한 민주당의 세계관이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란죄를 내세우며 전국의 공포와 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박선원, 김병주, 박범계 의원 등은 특전사령관, 707 특임담장, 국정원 차장 등을 만나 내란죄 시나리오에 짜맞춘 그런 대사들을 송출했습니다. 공익제보자 회의 시도도 있었습니다. 내란죄 현수막 속에서 민주당은 탄핵소추안 가결을 압박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주도한 탄핵소추단은 탄핵심판에서 내란죄를 배제했습니다. 짜장면을 시켰는데 단무지만 나오면 당신 같으면 먹겠느냐라는 전한길 강사의 말이 전국에 퍼져나갔습니다. 기만당한 국민들은 이미 실망과 분노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에서 내란죄를 뺐다면 헌재는 당연히 내란죄가 아닌 다른 사안들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헌재는 내란죄 성립 여부를 따지는 증인신문에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국회의원 끌어내라, 정치인 체포 명단 등에 대한 질문들 속에 갇혔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엇갈린 진술을 만났고 개정 형사법 적용 배제를 첨령한 것입니다. 국회 침탈과 정치인 체포에 대한 엇갈린 진술들을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도대체 내란죄가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민주당의 내란죄 정치 공세가 가져온 국가적 혼란이 고스란히 헌법재판소로 전이되었습니다. 이 모든 혼란을 극복하는 방법은 이제라도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왜 계엄을 선포했는지, 그 행위는 헌법에 부합했는지 헌법적 원리 위에서 차분한 헌법재판을 펼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은 반드시 헌정의 회복과 발전을 향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한 핵심 이유로 야당에 의한 입법 독재를 첫 번째 이유로 꼽았습니다. 야당에 의한 29번의 일방적 탄핵 소추가 있었습니다. 검사가 탄핵되었고 감사원장이 탄핵되었고 법무부 장관도 탄핵되었습니다. 대통령 탄핵 소추 이후에는 한덕수 권한대행도 탄핵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무차별 탄핵 공세 속에서 과연 정상적 국정 운행이 가능했겠는 것인지 아니면 헌정은 이미 파괴 속에 있었던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헌법 원리를 벗어난 무차별 특검 공세도 있었습니다.
검찰, 경찰, 감사원, 원자력, 재해대책, 예비비, 국가 R&D 등을 옥죄는 폭력적인 예산 삭감이 있었습니다. 이런 야당의 폭력적 행동 속에서 헌법 질서 속에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가능했던 것인지, 대통령이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다른 헌법적 대안이 있었던 것인지, 그 대안은 실제로 작동 가능했던 것인지 냉정한 헌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역사가 대통령 탄핵 심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헌재는 숲을 다루지 않고 존재하는지 모호한 내란죄라는 나무만 쳐다본 그간의 시각을 교정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의 원칙도 적용해야 합니다. 엇갈린 진술들이 어떤 귀결을 향할 수 있는지 숙고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정치적 편향성, 자격시비, 헌법재판의 우선순위 등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적 우려는 이미 충만합니다. 수십만의 인파가 지역마다 모여 이미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헌재는 이 걱정들을 승복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혼란의 골짜기로 향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헌법재판의 시각이 좁아지도록 내란죄 세계관만을 전파해온 민주당은 함께 반성해야 합니다. 더 이상 내란에 대한 엇갈린 진술에 논평하지 말고 계엄 선포 전후의 전체적 상황과 헌법적 원리를 따지는 기본으로 복귀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이 헌정의 회복과 발전을 향하도록 해야 합니다. 자, 이런 내용인데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것이고 제가 또 여러 번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린 거라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건 없습니다. 다만 이걸 정리한 것이죠. 쭉 정리를 해서 지금 헌법재판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짚은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것이 원칙이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이 헌법적 원리가 파괴되고 법적 원리가 파괴된다. 그랬을 때 과연 승복을 이끌어낼 수 있겠느냐.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주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 꼼꼼하게 짚으면서 이 헌법재판관들이 이런 점을 챙겨서 그야말로 후회 없는 그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승복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판결을 해달라고 지금 사실은 하나의 읍소를 하는 겁니다. 이건 경고라기보다는 국힘의 원내대변인으로서 헌법재판관들께서 이런 점을 살피셔서 그야말로 어떤 오명을 뒤집어쓰지 않는 그런 일이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다만 여기 내용이 하나같이 지금 다 정리가 돼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헌법재판관들이 정말 읽어보고 이게 또 국힘에서 얘기한 거 아닙니까? 우리 여당에서. 그래서 좀 자기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고칠 것이 있다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무조건 아니다라고 배척하고 내가 맞다 그럴 게 아니라 이런 어떤 문제가 제기되면 그 문제를 갖다가 한 번씩 생각해보고 점검해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힘 원내대변인 아주 그야말로 전체를 잘 정리한 그런 어떤 또 전체를 잘 정리하고 또 헌재에다가 또 읍소를 하면서도 사실상 헌재에다가 또 하나의 어떤 경고를 하는 그런 어떤 지금 성명문을 잘 발표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공유해 주시고요. 구독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강신업 TV입니다.